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 중인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큰 돈이 유산이라는 이름 아래 생겨본 적 있으세요? 저는 최근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에게 일어날 일처럼 그렇게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유산 때문에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쌤통이기도 한 일들이 최근 1년 사이에 일어났답니다. 갑자기 생겨난 유산이라는 돈만으로도 정신이 없는데 그 돈을 따라오는 여러 일들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참 돈이라는 게 원래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제가 2살이 될 때쯤 저희 엄마는 절 데리고 아무것도 없이 무작정 이혼하시고 지금까지 혼자 사십니다. 이혼의 이유는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시고 저와 저희 엄마를 내쫓다시피 하시고 새로 살림을 차리더래요. 그런데도 저희 친가에서는 딸을 낳으니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다. 그러게 아들 낳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외면했다고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부산에서 꽤나 유명할 만큼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도 위자료는커녕 이사 비용도 받지 못한 채 엄마는 이혼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버지라는 존재는 없는 채로 살았습니다. 물론 어릴 때는 왜 나는 아빠가 없을까? 아빠는 왜 날 보러 오지 않을까? 하며 종종 그리워도 해보고 슬펐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절 위해 애쓰시는 엄마를 보며 얼른 돈 많이 벌어 엄마 호강시켜드려야지 하는 생각이 더 컸던 것도 같습니다. 엄마는 아빠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꺼리셨는데 가끔 절 보면 너무 닮아서 생각이 난다고 할 때가 있으셨어요. 그때 그 눈빛이 너무 슬퍼서 엄마 앞에서 아빠 이야기하는 일은 제 스스로 점차 금기시킨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제 삶에서 아빠라는 사람의 자리는 없는 채로 살았습니다. 그런 저는 어릴 때부터 치장하기 좋아하고 패션 감각이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인지 저는 자연스럽게 패션 관련 학과를 갔습니다. 공부를 잘 하진 못해서 전문대를 갔는데 취직해보니 너무 경쟁과 견제도 치열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과는 멀어져서 창업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대문 야시장에서 작은 점포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실전부터 부딪히며 배우자 싶었거든요. 옷이 아니고 각종 패션 소품 샵을 열었는데 최신 유행에 맞추어 준비를 하다 보니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변 상인들로부터 저희 제품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3년 정도 매장 운영하다 온라인 쇼핑몰까지 열게 되었죠. 완전 대박까진 아니지만 지금은 직원이 7명인 사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 되고 자체 디자인도 개발하고 있는 단계가 되었을 때 엄마 일도 쉬시라고 하고 전업주부 시켜드렸습니다. 엄마는 본인 신경 쓰지 말고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라고 하시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나 시집가. 나는 나중에 애만 낳을게. 엄마도 혼자서 나 이렇게 잘 키웠잖아. 하곤 합니다. 전 진짜 결혼 생각이 없거든요. 아무래도 아빠의 빈자리가 그 영향을 끼친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도 제가 생각하는 이상형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인지 결혼이 막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절 닮은 아이는 좀 있으면 좋겠다 싶어 유명 방송인처럼 싱글맘이 되어볼까 하는 생각은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며 아무리 너가 능력 있어도 남편 없이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인 줄 아니? 라며 혀를 차시지만요. 그렇게 저와 저희 엄마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 어떤 남자가 사무실로 찾아왔더군요. 본인을 한효순 씨 대리인이라고 소개하면서요. 법무법인 변호사 명함을 주더군요. 낯선 이름인지라 무슨 일인가 싶었으나 그 변호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놀라운 그 자체였습니다. 의뢰인 한효순 씨께서 임미연 씨에게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그 유언은 이미 오래전에 작성이 되어 고인의 은행 창고에 보관 중이셨고요. 변호사인 저에게 일임하신다는 서약서에 따라 저는 이렇게 이행하기 위해 임미연 씨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변호사님의 말은
너무 현실성이 없더군요. 그러니까 저의 친할머니가 저에게 30억 상당의 유산을 남기셨는데 이는 오로지 할머니의 뜻으로 다른 가족들은 모르게 진행이 되었고 돌아가셔서 얼굴도 모르는 할머니의 유산을 받게 된 거였습니다. 너무 큰 금액에 놀라고 할머니라는 분이 저에 대한 사랑이 이만큼인 것에 놀랐지만 갑자기 어린 시절이 떠오르며 울컥해지더군요. 이렇게나 돈이 많으면서 엄마와 나를 빈손으로 내쫓다니 말입니다. 그래서 괜한 오기에 감사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류에 사인을 하고 나니 유언장을 주셨습니다. 유언장은 짧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대강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미연아, 이렇게밖에 너에게 연락을 할 수 없었던 이 할미를 이해해 주겠니? 아들의 일이라 아들 편에 서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너에게 생기는 죄책감과 부채의식은 어쩔 수가 없구나. 널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그 포근함을 기억한다. 참 앙증맞은 아이였어. 그런 너를 그렇게 보내고 하나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내 아들놈이 지은 잘못이지만 그 사실을 외면했던 나의 잘못도 있는 탓이겠지. 미안하구나. 이렇게라도 너의 그 시간들에 용서를 빌고 싶구나. 이 할미가 용서가 되면 할미 무덤에는 한번 와주겠니? 잘 자라주어 고맙다. 이 돈이 너의 앞날을 좀 편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괜히 눈물이 나더군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에게 전화해서 사실을 말하고 할머니는 어떤 분이었냐 물었습니다. 엄마께서는 한참을 말없이 계시더니 일단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오늘은 좀 일찍 퇴근하겠다고 말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이 돈을 받지 말았어야 하는 건가 하면서요. 집에 도착하니 엄마께서는 소파에 앉아 계시다 절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우셨습니다. 그런 엄마를 토닥여드리고 손잡아 드리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엄마 진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어린 저까지 달고 여자 혼자 얼마나 험하셨겠어요. 빈손으로 쫓겨난 여자가 사람들 눈치가 보여 살던 부산에서 서울로 도망치듯 올라와 애 없고 시장 작은 가게에서 먹고 자고 하며 절 키웠으니까요. 그 가게도 외삼촌이 돈을 해주셨는데 창피하니까 다시는 연락도 말라고 하며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도 어디다 못 맡기고 혼자서 다 하시면서 고생한 그 시간들이 생각나 우시는 것 같아 도저히 무슨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겨우 눈물을 멈추신 엄마는 저의 얼굴을 한참 보시더니 너희 할머니는 참 알 수 없는 분이셨어. 너희 할아버지가 제대로 굉장한 집안이셨거든. 부산 그 동네에서는 너희 할아버지 땅 안 밟고 못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라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엄마의 말에 의하면 할아버지만큼은 아니었지만 할머니께서도 대단한 집안의 따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회사에도 지분이 있어서 회사에도 가끔 나가보시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런 일은 흔하지 않은 일인지라 주변에서 대단하다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아빠와 결혼 때문에 인사를 갔을 때도 별 말 없이 그저 잘 부탁한다 라고만 하셨고 그 이후로도 어머니에게 크게 나무라시거나 참견하는 일 없이 그 당시 시어머니 치고는 시집살이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며느리들한테 막 살갑지도 않으셨는데 생일이 되면 꼭 선물도 하시고 꽃도 보내시고 편지를 쓰셨대요. 명절에도 수고했다고 용돈도 주시고요. 큰아버지가 딸만 넷에 저까지 딸로 태어나자 할아버지가 굉장히 노여하실 때도 할머니는 손녀들을 엄청 예뻐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할머니께서 계셔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하시는 엄마께 왜 아빠랑 결혼했냐고 물어봤습니다. 너의 아빠는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런지 볼 때마다 웃더라. 너희 외삼촌하고 친구여서 자주 마주쳤거든. 그런데 하루는 너희 외삼촌이 그 친구랑 선을 보라더라. 부모님 없이 오빠랑 살던 나를
부잣집 남자가 좋다 하니 안 만나볼 이유가 없었지. 그때는 또 얼마나 잘하던지 속아 넘어갔지. 라며 씁쓸히 웃는 엄마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러시면서 없는 엄마 밑에서 크느라 고생한 우리 딸, 이제는 좀 여유있게 살게 돼서 엄마는 너무 좋다. 원래 너가 누려야 했던 것들이니까 지금이라도 누려. 너희 아빠는 능력이 없어서 아마 지금도 월급만 받을 거야. 그때도 집에서 인정받던 사람은 아니었거든. 그래서 아들 타령을 지겹게 했어. 너희 큰아버지가 회사 일을 다 보셨는데 본인이 아들이라도 있어야 회사에 들이밀 것 아니냐면서 그러더니 밖으로 돌더라. 배부른 여자 데리고 와서는 아들 임신했으니까 이혼하고 나가라 할 때까지 나는 설마 했어. 라고 하시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더군요. 그래서 가만 놔뒀어? 머리채라도 잡지. 라고 하니 너희 할아버지한테 가봤자 아들이라는 그 한마디에 너랑 같이 그 자리에서 쫓겨날 것 뻔했지. 아들 손주 없으신 게 다 며느리들 탓이라고 믿는 분이셨으니까. 라며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그래서 일단 외삼촌 집으로 피했다가 며칠 뒤 집에 가보니 그 여자가 살림을 하고 있더랍니다. 너무 놀라 할머니를 찾아가셨는데 손을 꼭 잡은 채로 우시기만 하셨대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순간 할아버지께서 나타나셔서 엄마를 질질 끌어 내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절 생각해서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비셨는데 딸 데리고 어디 장사하냐면서 문 닫고 들어가시더랍니다. 외삼촌은 할아버지의 하청업체를 운영 중이라 뭐라고 큰 소리도 못 내고 엄마와 저에게 최대한 멀리 가라고 하시면서 돈을 주셨대요. 엄마는 그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를 탔고 그 후로는 부산 생각도 안 하고 사셨답니다. 왜냐하면 외삼촌이 다시는 오지 말라고 당부에 당부를 하셨답니다. 말로는 소방 맞은 동생이 창피하다고 했지만 아마도 일이 끊길까 걱정이 되셨겠죠. 그리고 얼마 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엄마한테 미안했다고 전해달라 그랬다고 외숙모께서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냥 부산에서 만난 사람들, 그 동네는 마음에 묻기로 하셨었다고 하더라고요. 너 아버지 쪽에서 하는 연락이나 이런 것도 혹시나 올까 싶다가도 바라지 않았는데 이렇게 유산이라고 챙겨주시다니 그냥 놀랍다. 세상에 그렇게 큰 돈을 라고 하시기에 엄마 일단 회사에 돈 좀 들어가야 할 곳에 쓰고 나머지는 엄마 가져. 엄마가 나 키우느라 고생했잖아. 라고 했더니 엄마는 손사래를 치시며 너나 해. 난 그 집 돈 싫어. 그 돈 가지고 너 시집이나 가.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웃으셨지만 그 얼굴이 너무 슬퍼 보여 엄마가 안쓰러웠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두 저희 엄마 인물 아깝다고 그랬는데 이 고운 사람을 두고 바람이라니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밤에는 엄마와 함께 수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간에 제가 몰랐던 친가 이야기들,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더군요. 그 여자는 아빠 사무실의 격리 직원이었는데 사모님 하더니 배불러 와서는 이제 자기가 그 자리 해야겠다고 했답니다. 여리고 고운 우리 엄마가 그렇게 몸고생 마음고생한 이야기 들으니 이제라도 돈이나마 받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너무 미웠지만 그냥 다 잊자고 생각했습니다. 만나지도 않을 그 사람들에게 화내느라 에너지 쓰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회사로 소장이 날라왔더라고요. 고소를 한 사람의 이름은 임찬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할머니의 유산에 대해 권한이 없으니 양도된 유산을 포기하라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었던 변호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의 소장이 날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여쭈어봤더니 유언의 작성에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었고 유산도 할아버지께서 주신 돈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할머니 개인의 것이므로 그것에 대한 답변서만 내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기각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리하죠. 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 안심이 되면서도
화가 나더군요. 소송이라니요. 참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에 화가 났지만 잘 처리된다고 하니 참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 후 소송이 기각됐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할머니의 유산은 제게 입금이 됐습니다. 돈은 감사한 마음으로 요긴하게 잘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에 급한 자금들 처리부터 했죠. 그러고도 많이 남으니 부자가 된 것 같더군요. 그래서 엄마께 좋은 옷도 사드리고 스파도 끊어드리고 집도 알아보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어떤 여자분이 찾아오더군요. 굉장히 화려했지만 촌스러움이 몸에 가득한 딱 봐도 드센 여자분이셨습니다. 저희 직원이 무슨 일로 왔냐고 묻자 여기 임미연이 어딨어?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일어서며 전데요? 무슨 일로 오셨죠? 하고 물으니 너가 미연이니? 나 임찬식 씨 부인이야. 라더군요. 그래서 회의실로 안내해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저희 직원에게 차를 부탁하고 그 여자와 마주 앉아 서로를 말없이 바라만 봤습니다. 참 어떻게 이런 여자 때문에 우리 엄마를 버렸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억세 보이고 두툼한 여자였습니다. 차가 나오자 마시더니 너희 아버지와 참 많이 닮았구나 라는 말로 입을 떼더군요. 그래서 피식하고 웃어버렸더니 묻지도 않은 본인들의 신세 타령을 하시더군요. 그간의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됐는지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하며 말이죠.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할아버지도 함부로 못하시는 양반이라 애를 먹었다며 너희 아버지는 회사에서 위치가 계속 불안하지. 너희 할머니께서는 아직도 꼬장꼬장 하시지. 너희 큰아버지께서는 자꾸 너희 아빠랑 너 동생들 빙빙 돌리기만 하고 제대로 뭘 안 주시지. 아주 내가 속이 아니다. 나까지 직원으로 등록돼서 월급은 나오는데 그걸로 되니? 그런데 너는 이렇게 회사도 있지 않니? 다 달라고도 안 할게. 반이라도 좀 줘. 그 돈 뭐 얼마나 하니? 그냥 여태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살면 되지. 하는 겁니다. 어이도 없고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어서 그 사람들이 저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뭘 해드릴 건 없는 것 같네요. 돌아가시고 다시는 이렇게 찾아오지 마세요. 소송도 안 되는 그런 일로 이게 무슨 짓이죠? 라고 하며 일어섰더니 소리를 높이더군요. 아니 이게 어른이 좋게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어야지. 어디서 일어나? 가정교육을 그따위로 배운 거야? 그러니까 니네 엄마도 쫓겨나는 거야. 하는 꼴이 얼마나 그랬으면 너희 아빠가 나한테 아들 낳아달라고 왔겠니? 그리고 내가 그 할망구 수발을 얼마나 힘들게 들었는데 너가 뭐라고 그걸 다 가져. 다 내 아들들 거야. 내놔. 라고 소리치더군요. 우라가 치밀더군요. 더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잠자코 있을 수만은 없어. 그러게 가정 있는 남자 애 임신해서 본처 내쫓고 살면 좋기만 할 줄 알았어요? 할머니가 손녀 안타까워서 준 돈을 왜 당신이 탐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나가요. 라고 소리치자 돌아서는 제 머리채를 잡더군요. 제 비명소리에 밖에 있던 직원들이 놀라서 들어와 말리자 너희들 집단 폭행으로 고소할 거야. 라며 경찰을 부르더군요. 경찰이 오자 자신이 여기 있는 전 직원에게 여기저기 맞아서 너무 아프다며 이야기하더니 119 좀 불러달라고 절뚝거리며 난리가 났더군요. 그래서 회의실 CCTV를 보여드렸습니다. 가끔 블랙 컨슈머가 있어 회의실에 달아놓았거든요. 영상을 다 본 경찰은 아주머니 일방적으로 폭행하셨네요. 이건 파출소에서 안 끝나요. 바로 서로 보내야 돼요. 라더니 저에게도 동행할 것을 요청하시더군요. 파출소에서도 내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대하냐며 너희 가만히 안 둔다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더군요. 참, 그 돈 때문에 저러는 건지 원래 저런 사람인데 아버지란 사람은 함께 사는 건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굉장히 평범한 중년의 남자가 들어오며 그러게 가만히 좀 있으랬더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라며 그 여자분을 나무라더군요. 그 남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제 아버지라는 것을요. 진짜 저와 콧날이며 눈매가 많이 닮았더라고요. 아버지는 부자 남자란 생각에 조금은 더 근사한 모습을 기대했었는지 실망스럽기도 하더군요.
엄마의 말에 의한 제 상상에 금이 간 것에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30여 년 만에 상봉인데 반갑기보다는 그냥 저 사람이구나 싶어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더니 어찌됐든 내 새어머니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안 그래도 여기 온다는 거 못 오게 했는데 사라져서 쫓아온다고 왔는데 그 사이 이 사단이 났다. 너도 그렇지. 경찰은 왜 부르냐? 하더군요. 저에 대한 미안함이나 그리움 같은 건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짜증이 잔뜩 묻어있는 표정과 말투로 저를 채근하더군요. 어이도 없고 기가 막힌데 화는 나지 않더군요. 찾아와서 다짜고짜 돈 내놔라 소리 지르고 머리채 잡은 아주머니 남편분께서 하실 이야기는 아니신 것 같네요. 30년 만에 만난 딸한테 잘 지내니 정도는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접근 금지는 벌써 경찰분께 말씀드렸으니까 마주치지 말고 살아요 우리. 라며 일어섰더니 엄마랑 많이 닮았구나. 그렇게 틈없이 구니까 내가 정을 못 붙인 거야. 아들도 못 낳았으면서 어찌나 큰 소리를 치던지. 아무튼 저 사람이 얘기한 대로 해줘라. 우리도 그럼 더 볼 일 없어. 하더군요. 그래서 소송이 기각됐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쪽이 제 아버지랑 할머니께서 저한테 그 돈을 주신 건 맞겠지만 우리 엄마랑 저 그렇게 버려놓고 양육비 한 번 안 주셨잖아요. 위자료랑 양육비 못 받은 거 소송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나마도 더 내놓기 싫으면 조용히 계세요. 제가 참아드리는 건 이번 한 번이에요. 라고 이야기한 후 파출소에서 나왔습니다. 뒤로 들리는 그 여자의 괴성에 머리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부모라고 뭔가를 버린 사람처럼 온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더군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혹시나 그 사람들이 볼까봐 그러지도 못하고 후들거리는 다리를 겨우 붙잡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자리에 앉아서도 아무 일도 못하겠더군요. 직원들도 눈치만 보고 아무 말도 묻지도 않는 게 눈에 보여 조금 일찍 퇴근들 시키고 텅 빈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속상했습니다. 눈물이 나더군요. 이제는 진짜로 아버지라는 사람을 제 안에서조차 지워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상상 속에만 있던 사람들이 실체가 있어지니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커져서 감당하기가 벅차더군요. 진짜 너무 믿고 싫어져서 제 몸에 그 사람의 유전자를 다 빼버리고 싶다는 유치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찾아오면 그땐 어쩌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 엄마에게 오랜만에 맥주나 한잔 하자면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일 끝난 엄마는 소주를, 저는 사이다를 마시며 수다를 떨곤 했거든요. 어릴 땐 그게 그렇게 재밌었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 엄마도 사는 게 힘든데 다른 데 가서 풀 데는 없으니 어린 딸과 그렇게 푼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도 동대문에 매장을 차리고 일이 힘에 부치고 할 때면 맥주를 사들고 집으로 들어가 엄마랑 수다를 떨곤 했거든요. 그날은 엄마와 마시는 맥주가 참 달고 시원했습니다. 마음이 아픈 만큼 술은 달더라고요. 정말 양육비와 위자료를 청구할까 두려웠는지 그 여자는 다신 찾아오지 않더군요. 대신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할머니 병간호도 다 했는데 그 돈은 내 돈이다부터 천년이라고 이때까지 무시하는 것도 다 참았더니 그놈의 할망과 앞으로 된 재산은 다 손녀들만 나눠줬다며 사촌 언니들은 큰아버지가 계시니 어쩔 수 없고 너는 내놔야지 하며 제정신이 아닌 소리들만 하더군요. 그렇게 3개월을 시달렸습니다. 처음 전화 빼고는 다 녹음해 놓았습니다. 통화 목록도 다 뽑아 할아버지 회사의 인사팀 앞으로 저희 회사 이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귀사의 직원인 선춘현 씨가 갈취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협박을 가하고 있다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언론 제보와 함께 소송을 불사할 것을 밝히며 더 이상 자시하지도 않겠다는 내용으로요. 그랬더니 그 여자에게서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더군요. 아마도 회사 관리를 하시는 큰아버지께서 조치를 취해 주셨을까요? 그 사이 저와 저희 엄마는 새로 건축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전부터 저희 엄마께서 신축 아파트에 사시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기존에 살던 낡은 주택은 신혼부부에게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엄마는 제 결혼을 더 바라는 눈치셨지만 전 결혼 생각이 더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아버지께서 혼자 찾아오셨더군요. 전과는 다르게 좀 차분해진 모습이셨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으니 어디 가서 이야기 좀 하자 하시더군요. 그래서 근처 카페로 가 마주 앉았습니다. 음료를 시키고 앉아 보고 있자니 깊게 패인 주름들이 보이더군요. 녹록하지 않은 삶을 산 것 같아 보였고 어딘가 지치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저와 닮은 얼굴에 괜히 골이 나더군요. 어쩐 일로 오셨어요? 그동안 주지 못한 양육비랑 위자료 주려고 오셨어요? 하니 웃으시더군요. 엄마가 말한 웃음이 저런 걸까 하며 보고 있자니 그래도 자식이라고 땡기는 게 있는지 그날 그렇게 보고 나니 눈에 밟히더라. 너희 엄마가 야무지게 잘 키웠구나. 네 말처럼 양육비도 위자료도 못 주지만 그래도 세상에 나오긴 해줬잖니? 라며 또 웃더군요. 웃기세요? 저랑 엄마는 그렇게 웃을 만큼 여유있지 않게 살았어요. 참, 요즘 시대에 딸이라서 맨몸으로 내쫓긴 여자와 엄마가 있을까요? 웃기긴 하죠. 라고 했더니 참 날 미워하는구나. 그래, 그렇겠지. 근데 그땐 나도 사정이 있었다. 아들은 급한데 네 엄마는 애기 더 낳기 싫다고 하지. 그래서 어쩌냐? 밖에서라도 나아 들어와야지. 안 그럼 회사 다 뺏기게 생겼는데 하며 또 웃더군요. 그 웃음은 즐겁기보다 피곤하고 지침이 묻어나 보였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감추기 위함 같았다거나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소원하던 아들이 두 분이라고요? 회사는 생각처럼 차지하셨어요? 듣자 하니 그러지도 못하신 것 같던데요? 라고 물으니 돌아가신 너희 할머니가 곁을 안 내주시니 너희 할아버지도 방법이 없지 않았겠니? 그 사이에 너 큰아버지가 사위들 앞세워서 다 한 자리씩 차지했지. 내 동생들은 그냥 들러리야. 그래봤자 사위 새끼들 다 남인데 너희 할아버지도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지. 라며 한숨을 쉬더군요. 처량해 보이는 모습에 자칫하면 동정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못된 아이인 건지 웃음이 나더군요. 한 번 터진 웃음은 좀처럼 그치지 않아 한동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크크거리며 계속됐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웃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를 놀란 눈으로 보고 있는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그러게 조강 지쳐버리고 잘 살아질 줄 알았어요. 할머니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네요. 그러신 줄도 모르고 친가 식구들 다 미워했었는데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표정이 안 좋아지시더군요. 그 얼굴을 보니 웃음은 더 터지고요. 커피를 마시며 겨우 진정을 시켰습니다.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아버지라는 그쪽 만나고 싶지는 않네요. 다음에 오시려거든 위자료랑 양육비 갖고 오시던가요. 본인 신세 한탄을 왜 여기서 하세요? 라고 말하자 그래도 핏줄이라고 보고 싶었다. 나라고 뭐 편했겠니? 너도 봐서 알다시피 그 여자 힘든 스타일이고 아들이라고 있는 것들은 다들 모자라서 너 동생들은 대범하지가 못해. 그 틈에서 나도 힘들다. 그런데 어쩌니 너희 할아버지가 아들만 낳아오라고 하니 난 믿었지. 그런데 너 이번에 공문 보내고 하는 거 보니 야무지더구나. 너희 큰아버지도 놀라더라. 라며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요. 뭐 이제라도 저 데려다 키우시게요? 그러기에는 제가 이제 너무 컸어요. 할머니 덕분에 지금 융통도 원활해져서 일도 더 잘 되고요. 앞으로도 바뀔 건 없어요. 계속 서로 없는 채로 살아요. 아, 할머니 산소에 성면을 갈게요. 너무 감사해서 안 가면 안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동생이 어디 있나요? 전 외동딸입니다. 하고 일어섰습니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며 엄마에게 전화해서 괜히 밥 먹었냐, 일하기 싫은데 쇼핑이나 갈까 하며 쓸데없는 소리를 했더니 우리 딸 무슨 일 있니? 일이 힘들어? 하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니 눈물이 나더군요. 엄마가 사랑했던 남자는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왜 저런 남자를 사랑해서 날 낳아 고생했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럼 엄마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따라 일하기가 싫어서 다시 들어가야지
하고 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와 정말 미친 사람처럼 일했습니다. 그 덕인지 쇼핑몰 수익도 점차 더 좋아져 직원을 더 뽑기도 했고요. 진짜 돌아가신 할머니가 도와주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신 주소대로 찾아가 할머니 커다란 꽃다발 사서 성묘를 하고 왔습니다. 역시나 부자시라 그런지 딱 봐도 좋은 땅에 훌륭하게 봉분을 꾸미셨더라고요. 얼굴도 모르는 분이라 그런지 눈물이 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 감사한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다고 약속하고 감사 인사도 하고 왔습니다. 종교가 없어서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저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내년 할머니 기일쯤에서 다시 올게요 하고 왔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일상을 되찾고 제 할 일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아니, 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더 큰 목표도 생겼기 때문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미혼모 가정들이나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후원하는 단체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2가정 정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일어난 이 현실감 없는 행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 모두에게 다른 형태로 행운이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아, 그리고 혹시나 그분들이 이 사연을 들으신다면 마음을 곧게 쓰셔야 아드님들이라도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전하고 싶네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